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어떤 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일 텐데요.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선관위 직원 1,900여 명 가운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금품을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무려 128명이나 됐습니다. 유권자에게는 밥 한 끼만 잘못 얻어먹어도 밥값의 최고 50배 과태료를 물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비리 백화점이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특혜 채용으로 눈총받는 선관위인데요. 이래서야 어디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환골탈태 수준의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겠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명륜진사 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 함께 생각해보는 청년생각. 오늘은 미얀마 관심이 모임의 안솔립 공동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국립안동대학교 신임 총장이 최근 공식 취임했죠. 국립안동대학교 정태주 신임 총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청년생각. 오늘은 미얀마 관심이 모임의 안솔립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자, 미얀마 관심이 모임 공동대표이자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입니다. 안솔립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집중력의 위기를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로 다루고 있는 책이었죠. 도둑맞은 집중력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요즘에 뜨거운 날씨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번갈아 가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느껴지던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같은 말들이 이제는 일상에서 피부로 느껴집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강연회가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7월 25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환경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녹색경제로의 생태전환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이 행사랑 관련해서 오늘은 홍종호 교수가 쓴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아주 좋은 강연회가 있군요. 7월 25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안동시 환경교육센터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쓴 책이죠. 그러니까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후위기 문제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는 얘기 나온 지 오래됐고, 엘니뇨, 올해 또 엘니뇨가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그러면 본론 들어가죠.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간단히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신다면요. 네, 책을 쓴 홍종호 교수는 국내에서 권위 있는 기후경제학자입니다. 네. 경제학 중에서도 환경경제학과 재정학을 전공으로 학위를 따고 현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경제학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읽기 전에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꼭 알아보는데요. 네. 저자 소개를 보고
이 책 쉽지 않겠는데 하면서 겁을 먹었어요. 환경과 경제 관련 책이니까. 네. 예. 저도 경제와 관련된 책들을 종종 읽는데 네. 사실 이제 머리 아픈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생각하면은 되게 누구나 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이 책은 엄청 친절하게도 예. 전문 용어는 최대한 풀어쓰고 흥미로운 사례를 많이 담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책은 크게 두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제목은 경제의 언어로 기후를 말하다. 그리고 2부 제목은 기후의 언어로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1부가 이론편이라면 2부는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1부에서는 경제와 환경이 어떻게 연관됐는지 설명하고 2부에서는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 경제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1, 2부로 나뉘어 있군요, 책이. 그러니까 1부 제목이 경제의 언어로 기후를 말하다고 2부 제목은 바뀌었네요. 기후의 언어로 경제를 말하다. 네. 예, 이제 기후와 경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뭐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자, 기후 위기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낸 책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키워드 중에 환경 경제학 이런 그런 단어가 있는데 좀 생소하네요. 환경 경제학. 이게 뭔가요? 환경 경제학?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 경제적 인간으로 규정합니다. 예.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 시장으로 이루어진 경제순환 모형을 기본으로 해서 경제를 설명하는데요. 네. 환경경제학은 자연 환경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주체로 지목합니다. 아, 자연 환경이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주체다. 네. 예. 수요자와 공급자, 시장이라는 세 요소로 설명한 기존의 경제순환 모형에는 이제 자연이나 생태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사실 우리는 자연환경을 토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산업 농업의 경우도 자연 환경 없이는 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나 에너지도 모두 자연에서 나오고요. 인간은 자연으로 인해 이로움을 받고 인간의 경제활동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환경과 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순환하는 관계라는 것이 환경경제학의 관점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환경경제학을 토대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경제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환경과 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다. 뿐만 아니라 서로 순환하는 관계다. 이런 관점을 가진 게 바로 환경경제학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기후변화가 인간 경제활동의 결과물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 이제 감이 좀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전, 2부라 그랬죠 아까? 그 네. 실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후변화와 경제가 연결된다면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겠죠. 네. 1부에서는 그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고 2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기업의 경영 전략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동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함을 피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목이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이군요. 자, 그런데 앞에 설명 통해서 기후위기가 곧 경제위기라는 명제는 받아들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기후위기라고 했을 때 경제위기만큼 그렇게 심각하거나 급박하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네요. 네, 한국 사회에서 언제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부동산의 문제도 사실은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사례를 하나 들자면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이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죠. 네. 자연스럽게 해안가 주거지 침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침수 위험에서 자유로운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의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해안가의 고급 주택에 살던 이제 고소득층이 고지대로 이사하게 되면서 기존의 주민들이 외지로 밀려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실제로 미국의 해안가 지역의 높은 위치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투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기후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후 문제 안에는 사실 빈부격차의 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네. 한국은 장마철만 되면 반지하 침수 피해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이제 이 기후 문제라는 게 뭐 다른 나라 얘기, 먼 미래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책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전환은 무엇입니까? 저자는 무엇보다도 탄소 기반 경제의 탈피, 친환경 녹색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탄소 기반 경제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한 경제 성장 방식입니다. 네. 탄소 기반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기후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코로나 같은 질병 위기까지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도덕적 책임과 자기 희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자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화석 연료를 버리고 경제활동 방식을 바꾸기 위한 탈탄소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등이 선진국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국가의 탈탄소 정책에는 네. 기후 대응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흐름에 눈뜨고 발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세계 경제가 이렇게 기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경제학의 관점에서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책이죠. 기후 위기 부의 대전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개해 주셨던 7월 그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고 했죠. 네. 예, 마지막 수요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예, 마지막 주 화요일 25일입니다. 7월 25일 저녁 6시 30분 안동시 환경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의 저자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강연이 있다는 거 시간 내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 미얀마 관심이 모임의 안솔립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주 동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투자는 당신이 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신에게 투자합니다. 미국 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무조건 0원. 1원도 아니고 0원. 신규 고객만 아니고 전국민 무료. 연말까지 무료.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다. 미국 주식은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매도 시 0.2508% 수수료 발생.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더욱 특별하게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가 대구 경북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 20개 직업체험이 한자리에 키자니아 고 대구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2홀 유메프에서 7월 3일 티켓 판매 오픈. 오나라와 시작하는 전국민 안전 캠페인 나부터 5초만. 우회전할 땐 5초만. 주의를 살펴주세요. 배송 전에 5초만. 헬멧부터 확인하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19분 23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요즘 대학의 위기라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은 상황이 더 심각하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셔서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은데요. 국립안동대학교 정태주 신임 총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태주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화면으로는 많이 뵀는데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국립안동대학교 제9대 총장 취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먼저 우리 지역민들에게 소감하고 포부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동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어깨는 무겁지만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 22년간 안동대학교에서 교육자로, 연구자로, 지역의 봉사자로서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안동대학교의 번영과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학은 학령 인구의 감소 등 교육 환경의 변화로 긴박한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후보자 시절 국립안동대학교를 학생 역량 강화 경북 거점 국립대학으로 만들겠다고 저희 구성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대학이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 선정된 것으로부터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과 국립의과대학 유치 등을 통해 경북 거점 국립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정말 어깨가 정말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포부에서도 밝히셨습니다만 현재 국립안동대학교의 현안이죠. 얼마 전에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됐고 이제 본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본 지정이 10월쯤 나온다 그랬나요? 최종 결정이? 예, 맞습니다. 그렇죠. 10월 정도 나올 생각입니다. 10월쯤에. 예. 예. 자, 우선 이 글로컬 대학 지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은 우리 대학교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컬 대학은 올해 10개 내외 대학 선정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30개 대학을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매해 그렇죠. 10개씩 지정하는 거죠. 모두 30개 5년 대학? 동안 아마 이렇게 나눠서 지정하는 겁니다. 5년 동안 30개 대학이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30개 대학을 선정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선정된 대학들이 각각의 광역 지자체에서 거점 역할을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경북 거점 국립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학생 역량 강화 대학은 학생들의 삶과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대학으로 이를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글로컬 대학에 만약에 선정된다면 5년간 국비 1천억 원, 지방비 1천억 원 등 전체 2천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생존 및 학생 역량 강화 대학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은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생존은 물론 경북 거점 국립대학으로 우리 대학이 발전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글로컬 대학 반드시 본 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돼야 되겠죠? 네, 그럼요. 반드시 될 것입니다. 뭐 안 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글로컬 대학 선정되면은 국비 1,000억 원, 5년 동안 1,000억 원 지원된다는 건 보도가 많이 됐는데 1,000억 원이 다가 아니군요. 여기에다가 네, 이제 지방비도 1,000억 원이 1,000억 원. 매칭으로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네. 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1,000억 원이? 주로 도비일 거고요. 주로 시비도 더 도비. 확보할 수 있겠죠, 저희가요. 아, 그래요? 네. 대단한 사업이네요. 그럼 5년간 총 2,000억 원의 그 자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자,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는요, 독창적이면서 혁신적인 대학 개혁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글로컬 대학 신청할 때 비전 및 목표를 경북 발전을 선도하는 K 인문 세계 중심의 공공형 통합 국립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북 발전을 선도하는 공공형 통합 국립대를 만들기 위해서 경북 도립대와 통합하면서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했고요. 그래서 2년제부터 4년제까지의 다양한 학제를 편성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요. 경상북도의 산하기관과 협력해서 통합 운영할 계획인데요. 한국국학진흥원이라든지 경북바이오연구원 등 7개 산하기관의 주요 연구원들을 합쳐서 통합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주요 연구원들이 우리 안동대의 교수 겸 연구원으로 이제 복합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동대와 협력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도 양성하면서 경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일자리도 확보가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일자리도 확보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인턴십 같은 것도 많이 확보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네. 예,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대학 내 혁신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대학 내 혁신을 위해서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통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K 인문을 주요 특성화 분야로 재편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전문 및 실용 인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K컬처의 세계화를 저희 대학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사구조 개혁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주요 방향성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문의 성격이 다른 분야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로 인문사회 디지털 단과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보다 넓은 광역 학부제를 함께 추진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통합 모집까지도 함께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창의적이면서도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안동의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이 이제 계획되고 있으니까 바이오 생명 산업과 이제 연계해서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학협력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본 계획서에 담아서 꼭 최종 선정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전략을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현안이 이거 좀 오래된 얘기인데, 네네. 우리 저기 이제 국립의과대학 유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립의과대학 유치 필요성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국립의과대학이라고 하면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아마 우리 대학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경상북도 우리 지역의 염원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립의과대학 유치의 필요성은요.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이 왜 필요한가, 정원의 증가가 왜 필요한가를부터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의대 정원 증원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유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요. 필수 및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의대 정원이 증원돼야겠다라는 것이 시작되었죠.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이제 2020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현재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7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예로 전국 평균은 2.05명이고요. 예. 서울은 3.14명이니까 경북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 외에 뭐 수술실 병상이라든지 타 의료 환경을 고려해도 경북 지역의 의료 여건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경북 북부권만 고려하면 의료 현실은 더 어려울 것이고요.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의과대학이 왜 신설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의대 정원을 어떻게 증원하는 것이 타당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요. 물론 비용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의대 정원 증감이 유동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면 지역 의료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가능했다면 지역 간 의료 여건의 격차가 현재처럼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비수도권, 특히 의료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아프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방법은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가칭, 뭐 예를 들면 지역의학과와 같은 의과대학을 지역 국립대에 신설해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본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들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만약 이를 기존 의과대학에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마 현재 의과대학이랑 또 새롭게 만든 의과대학이랑 여러 불협화음이 당연히 나타날 거예요. 예. 그래서 의대가 없는 지역의 국립대학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립안동대가 의대를 유치해야 되는 타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우리 저 의료 현실, 특히나 우리 지역 아까 그 인구 1,000명당 몇 명이라고 하셨죠? 1.37명이요. 예, 경북은 1.37명. 너무 낮네요. 전국 평균 한 2명 정도 되고 서울이 3명이 넘는데. 네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렇다면 이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까? 그리고 또 유치 전망,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신지요? 예.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일 것이라는 것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의대가 유치되려면 먼저 의대 정원 증원이 이제 정부하고 의사협회 간에 이제 합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증원이 합의가 됐다고 해도 정원 배분 방안 수립에서 이제 우리 대학이 이제 그걸 배정받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예. 이거 아마 그냥 산 넘어 산이라고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국립의대를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립의대를 유치해야 되는 타당성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동대 혼자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안동 시민이라든지 지역 언론이라든지 정치권까지 함께 노력해 주셔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 대학이 국립의대를 유치한다면 안동은 물론 포항, 김천 등 공공의료원이 있는 지역에 공공의료를 함께 담당하고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에서도 경상북도라든지 안동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제 면밀히 협조하고
또 전남과 같은 타 지역과도 이제 연대하면서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역 언론이라든지 지역민들께서 우리 국립안동대학교의 국립의대 유치가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사회하고 우리 대학이 합심해서 노력할 때 국립의대 신설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국립의대 뭐 안동대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동시민 모두 그리고 또 지역 언론, 정치권까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자, 그 국립안동대학교 신임 총장이죠, 정태주 총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정태주 총장께서는 2002년에 안동대학교 교수 부임하셨군요. 한 20년 넘게 이렇게 계시는데 뭐 그동안에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안동대 발전과 함께 해오셨는데 대학이 위기라는 이때 국립안동대학교의 경쟁력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이 느끼시기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이제 교육 환경이 변화되어서 우리 안동대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역량 강화, 경북 거점 국립대로 다시 태어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대학의 위상을 우선 경북 거점 국립대로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학생의 삶과 미래를 함께하며 학생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 대학의 경쟁력 및 위상은 반드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컬 대학 선정이라든지 국립의대 유치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대학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가치관을 결속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총장 혼자서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대학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고 격려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대학의 위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 아마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포부시고, 자, 국립안동대학교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 활동도 꾸준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향후 안동대학교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제가 글로컬 사업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우리 안동대 역할은 앞으로 아마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산하기관들을 통합 운영한다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싱크탱크 역할을 우리 안동대학이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대학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경상북도라든지 지자체, 유관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해서 협력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민이 함께 즐기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책사업 유치에 성공해서요, 우리 지역의 타대학 및 지역민과 혜택을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예로 다양한 통합축제를 개최해서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을 위한 성인학습자 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역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성실히 노력하면 본인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서울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제 이렇게 강화되면서요, 서울의 대학에 못 가면 패배의식이 생기는 학생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시면서 꿈을 갖고 노력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요, 2019년 이후로 전국토의 12% 정도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과반수의 인구가 집중돼서 살고 있는 특이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추세로는 아마 수도권 및 국가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현재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정부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의 발전 지원 및 산업 유치가 증가할 것이고요. 아마 요즘 나오는 안동 등 경북의 국가산업단지 유치도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의 일자리는 증가할 수 있고요. 이는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제약에는 항상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니까 믿고
우리 청년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쭉 준비된 내용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총장님? 네네, 그러세요. 네. 엊그제 그 뉴스 나왔는데 그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학생에게 네. C학점 이상만 받으면 뭐 연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서요. 네. 이게 뭐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혹시 결정이 됐나요? 뭐 엊그저께 이제 저희 안동시하고 안동시의회하고 저희 예. 안동의 세 개 대학하고 이제 MOU를 맺었으니까요. 예.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항상 제가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국립대학을 만든다는 거였으니까요. 예. 그걸 위해서도 저희들도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그거를 안동시와 시의회에서 잘 받아주셔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역 출신 학생이건 타지에서 온 학생이건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 안동에 주소만 두고 있으면 네. 모두에게 지급하는 예. 그런 안이 되겠고 이 선거가 총장 선거가 한 넉 달 전인가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석 달 전인가요? 넉 달 전인가요? 이렇게 있었던 그러니까 3월 말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 3월 말에 했었는데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요. 우리 정태주 총장님 당시에 그 공약 몇 가지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이루겠다 하는 거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예,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요 공약 중에 첫 번째가 학생 역량 강화 경북 거점 국립대학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따라 나오는 것이 이제 뭐 통합대학 뭐 그다음에 뭐 국립대학 의대 유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불어서 따라 나오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북 거점 국립대로 하면서 저희가 학생 역량을 꼭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는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북 도립대학하고 그 통합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경북 도립대학의 통합을 이제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북의 산하 기관들까지 같이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대략적으로 언제쯤 통합이 확정이 될까요? 통합 확정은요. 이게 원래 이제 통합을 이제 교육부에 신청하면 그 받아들이는 기간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올 10월 달 정도에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거의 뭐 심의 거치고 그다음에 뭐 짐작하시겠지만 도립대학하고 국립대학이 어찌 보면 재단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해결되고 그러려면 정식 출범은 아마 2025년 3월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25년 3월쯤에.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정태주 신임 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히 지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볼까요?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그룹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일, 10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9일, 네. 10일이니까 아주 최근인 편입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40.8%. 2주 간격 조사인데 2주 전보다는 2%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네. 잘못한다는 56.9%로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은 내려오고 부정은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9일부터 10일까지 일요일, 월요일 이 조사인데 자, 긍정이 좀 내려갔는데 뭐 그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양평과 관련 있다고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전 조사에서는 서울이 긍정평가가 42.1%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3.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내려갔다. 다른 요인보다는
서울이 부정적으로 지지율이 더 내려간 현상. 인천, 경기도의 경우에도 3.9%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바로 그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관련된 논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제일 마지막에 시간 되는 데까지 얘기를 좀 쭉 하고요. 네, 이건 잠깐 뒤로 좀 밀어놓고 네.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했잖아요. 뭐 이것도 그렇습니다. 좀 영향 줬을 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도 상당히 지지율의 큰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 양평하고는 좀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양평 이슈는 더 확장성이나 또 파급성이 큰 편입니다. 후쿠시마는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후쿠시마 관련돼서는 분명히 방류 찬성보다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에는 별로 영향을 안 줍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한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에 강우병 사태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리고 2014년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사드. 사드 경북 성주, 우리 안동과도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된다고 해서 중국의 한한령, 한국을 혐오하는 그런 정서까지 생겨나고 실제 이 롯데 골프장이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돼 있던 롯데 뭐 마트라든지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바람에 기업 경영을 이야기하는 국가 경영을 기업 경영으로 이야기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군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지지율인데 이때 지지율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락했다는 말씀드렸는데 또 지난주에 발표된 후쿠시마 이 관련된 그로시 사무총장이 들어왔을 그 시점의 조사는 올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거 참.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슈는 분명히 방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반대합니다만 이 이슈가 특별하게 반영이 안 됩니다. 제가 4차원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굉장히 진영 프레임 구도가 강합니다. 진영 프레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중도층이 2008년이나 2014년에 사드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2008년 강우병 사태 때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거 강우병 잘못했어. 우리 이거 30개월 미만 원령의 소고기를 먹었다가는 큰일 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게 바로 지지율에 연결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중도층이 상당히 학습 효과에 따른 이유 때문인지 관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지율을 흡수해 가야 되는데 저 더불어민주당에 쌓여있는 또 리스크 때문에 흡수를 해 가지 못하는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빅데이터 상을 보면 이 후쿠시마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 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일본 대 더불어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관련된 여론을 물어보면 반대나 부정적인 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일본 대 민주당의 대결 구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빠져 있죠.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평은 확연하게 이건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의 대결, 원희룡 장관 대 더불어민주당의 대결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국내 대결 구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양평 이슈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또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분석이 가능하고 이 양평 얘기 마지막에 하고 정당 지지율부터 좀 보고 갈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뉴시스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은 38.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조사보다는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4.8%로 더불어민주당도 직전 2주 전의 조사와 대비해보면 4.8%포인트, 약 5%포인트가량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민주당이. 이게 보면은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도 등장했고 이것도 당 내에서는 일종의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분란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친명이냐 이명이냐.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호남 쪽의 지지를 좀 얻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아, 추미애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의 등장에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전긍긍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은 박수를 친 상태. 그래 추미애 전 장관 나와라. 우리 지지율에 도움된다. 이 현상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 38.7, 민주당 34.8% 이렇게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진. 그러니까 지금 국정 상황을 보면 뭐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양평 논란도 그렇고 분명히 국민의힘의 악재가 분명한데도 이렇게 오히려 민주당이 더 빠진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다. 후안고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그 조사가 뉴시스 여론조사거든요. 이게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건대는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높은 결과가 나오는 조사들도 있었고 결과도 있었고 이제 전화 면접 조사는 국민의힘이 대체로 더 앞서는 그런 결과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자동응답 조사거든요. 근데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응답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빠진 한 5% 가까운 지지층이 국민의힘으로 간 게 아닙니다. 지지 정당이 없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그런 결과인 것이 자동응답 조사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무당층이 높아도 한 15%, 좀 적을 때는 한 12%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려 21.1%입니다. 자동응답 조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렇게 리서치 오들 지지율 여론조사 상황을 좀 봤고 양평 얘기를 이제는 뭐 정치 평론가로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 내용 이제 뭐 벌써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 자, 궁금한 거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좀 뽑아봤는데 원희룡 장관 그 백지화 선언했잖아요. 네. 왜 이렇게 과잉 대응 급발진을 했을까? 이거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여론에 미치는 확대되는 엄청난 파장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으로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본인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고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는 이 원희룡 장관의 승부처다. 이 승부처가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이슈가 어떤 이슈냐? 땅 이슈입니다. 땅.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맞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가족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또 민주당에서도 양서면에 땅이 있지 않냐 이야기가 나는데 일단 지난 대선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플러스 가족이 소유한 땅,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을 수밖에 없을 테고 또 하나는 오히려 강수를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고속도로가 뭐 경상도에 있다든지 또는 호남에 있다든지 이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왜? 내년 총선이 이른바 수도권 총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딱 경기, 서울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도권이죠. 강원도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강원도 쪽으로 나가는 길이니까. 인천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서울, 더군다나 강원도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랑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경북지방을 가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연결돼서 그렇죠. 또 우리 안동이나 또 우리 봉화나 또 군이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파만파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소개드렸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지금 거의 간판격이나 다름없는 장관이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있고 원희룡 장관이 요즘에 또 한동훈 장관이 별로 이렇게 모습이 조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 쪽에 초점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로 대통령실에 내려보낸
5명의 차관입니다. 예. 2명이 국토교통부로 갔습니다. 예. 그만큼 비중이 큰 지금 국토교통부인데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게 되면 그 책임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렇게 빨리 전면 백자를 하면서 이게 정책적인 진단 또 이 규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쟁점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대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여러 무리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전면 백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프레임 전환 너무나 폭발력이 큰 그런 이슈다 보니까 자, 사실 이 시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막 이렇게 선포할 그때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이권 카르텔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핵심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투기 의혹, 그리고 또 하나가 억지로 노선 변경한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딱 그 모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외국에 순방 나가 있는 것도 그 이유겠지만 대통령의 설명은 없습니다. 무대응입니다. 무대응. 완전히. 무대응입니다. 예. 국토부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예, 더 답답해지는 것이고 반면에 또 KBS 분리 징수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전자결제로 제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독자 결정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독자 결정이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기재부 예타까지 예비타당성 평가까지도 마친 것을 뒤엎을 수가 있어. 또 양평 국민들은 저렇게 들끓고 있는데 그럼 저건 또 수도권 여론 내면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말이야.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난 5월 달에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통해서 노선 수정안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이유로 결정적으로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그 밝히지 않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그렇죠. 근거 있게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른 이제 뭐 누구 땅과 관련이 있다, 누구 땅과 관련이 있다, 김건희 여사 땅과 관련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강화 IC 이야기는 왜 나온 거냐? 이건 그러면 말 그대로 강화 IC가 2017년에 도로계획 반영부터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그리고 지난 5월에 전략환경 영향평가 이 강화 IC가 줄곧 필요했고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걸 규명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결국 원장관이 선택한 것은 정치적인 해법이거든요. 전면 백지화를 했고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은 다시 재추진할 수 있다는데 이러면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한번 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맞짱을 뜨자라는 어떤 접근 방식이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덥석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것도 오리무중인 상태. 또 국민들은 이건 또 뭐가 진실이고 뭐가 또 어떤 건 또 사실이 아닌 거야. 이런 혼란 속으로 빠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아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 백지화 선언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인데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인데 민주당 사과가 있어야 재추진하겠다는 그 말도 참 중도층의 시각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